오늘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미천이 모두 드러날지 모르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본인이 얼만큼 알고 있는가에 대한 탐구 혹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이 그렇지만 이 책은 특히 그렇습니다. 정말 아는 만큼 보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미사오구를 모두 떼고 정말 핵심만을 넣은 책이기 때문에 기본 지식이 없이 본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미국 사상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이 등장하는 철학가가 쓴 책이며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불리는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니체, 간디, 데이비드 소로우, 마이클 잭슨, 버락 오바마까지 수많은 사상가와 작가, 예술가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르침과 영감을 준 책이죠. 제가 구절을 읽어드리면 그 구절을 여러분이 아는 만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도 제가 아는 만큼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이해와 확장을 경험하실지도 모릅니다. 처음 이런 류를 접하시는 분들에겐 제가 드리는 설명을 참고하시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구절을 읽어드린 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서로의 지식이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마지막 챕터의 주제는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받아들여라입니다. 저는 이 챕터에 나온 구절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미래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점점 더 나은 삶을 그리고 부자가 되는 당연한 권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은 추함도 고통도 알지 못한다. 이성이 밝게 빛나는 시간에 가장 엄격한 진실을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껏 어떠한 손해도 본 적이 없다. 손실과 고통은 특별하지만 우리 내면의 우주는 상처 입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가 노력하는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무한한 존재는 그저 편안히 미소 지으며 누워있을 뿐이다.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매우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다가 생각난 것은 에고의 존재였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에고와 본래의 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영성 관련 책들 모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을 읽은 니체, 간디, 데이비드 소로우와 같은 사람들은 철학가이자 사상가이니 에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들도 이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고의 존재를 모르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아마도 책에서 에고의 존재를 언급이라도 해줬다면 바로 그렇게 알아들었을 텐데 말이죠. 이 책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미사하고 모두 떼고 정말 핵심만을 말했기에 이런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에고와 본래의 나의 존재에 대해 처음 들으신다면 지금 생각나는 그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에 대고 안녕이라고 속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럼 안녕을 한 주체가 본래의 나이고 생각이 에고의 존재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인 거죠. 이 알아차림으로 우리 내면에 에고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 문구에서 내면의 우주에 해당하는 것이 본래의 나가 됩니다. 영성 관련 책들을 보다 보면 본래의 나는 그저 지켜보는 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력과 고난 등에도 그저 편안히 미소 지으며 누워있을 뿐이라고 하죠. 그리고 추함도 고통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에고의 존재를 알려주는데 책 한 권을 모두 할애합니다. 우파니샤드는 부처님 탄생 이전에 나온 구전이고 당시 인도의 북부 지역은 모두 이 경전을 공부했기에 부처님께서도 공부한 경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책에서는 에고의 작동 방식을 알려줍니다. 에고는 모든 것을 자신과 동일화하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본인이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기에 그런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것이라 말하고 나의 것이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에고의 작동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본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에고의 입장에선 보는 거죠. 그래서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밋빛처럼 장엄하고 우아하며 기분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신께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내적 타락에 대항한 저 아무개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며 천사에게 투덜대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문제는 삶에서 우리 자신의 의지보다 자연의 법칙이 힘이 세다는 점이다. 이 구절에선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본인을 남과 비교하게 되는 에고의 작동 방식이고 또 하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있다는 점입니다. 에고의 작동 방식은 동일화를 시킨다고 했죠.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도 동일화의 작동 방식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본인을 책망하게 되면 없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에고의 작동 방식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에고는 없는 것만 더 찾게 되는 동일화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 스스로 없는 자가 되어버리죠. 반면에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 칭송하거나 축복해주면 어떨까요? 집착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가 가진 좋은 에너지가 그대로 우리 몸에 전해옵니다. 그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굳이 부러워해서 나를 망치는 게 아니라 그가 한 행동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스며듭니다. 에너지는 안 보이게 우리 주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를 영점장이라 하는데 영점장은 실제로 에너지를 갖고 있어 나사에서도 이를 활용해 우주선을 만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한 실체입니다. 기분 좋은 행동을 하는 어떤 사람은 영점장의 파동과 일치하게 된 거죠. 그럼 그 파동의 에너지를 우리의 에고가 막지만 않으면 그대로 우리에게도 흘러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매우 쉽죠.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 에너지 파동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말한 우리의 의지보다 자연의 법칙이 힘이 더 세다는 것은 바로 이를 뜻합니다. 영점장에 흐르는 에너지 파동을 일치시킨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올라타게 된 것이고 에고가 작용하여 부러움이나 집착을 하게 되어 본인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면 영점장과 파동이 일치하지 않아 오히려 본인을 더 힘들게 만들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했을 때 결국 우리에게 더 좋지 않은 일들이 생김을 분명히 경험했을 겁니다. 축복해주고 상대방의 에너지 파동을 우리 몸에도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거죠.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모두 제가 가진 관점으로만 풀이가 된 겁니다. 아마도 다른 관점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무조건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 다른 관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서로 넓혀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흐름에 타니까요. 당신은 왜 당신의 집과 직위와 친구와 유행과 즐길 거리를 그토록 고민하며 선택하는가? 당신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대중을 추종하거나 특정 파당을 고려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맞는 현실과 좋은 장소와 마음 가는 행위가 있다. 부유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힘과 지혜의 원천에 그대 자신을 놓아두라. 그러면 당신은 노력 없이 진리와 옳음과 온전한 만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점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의 저자 디펙 조프라는 본인의 저서인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에서 이를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 했습니다.
영점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은 나를 행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나를 행위자로 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우리 스스로 자신이 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에고의 존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듯이 그렇다면 에고가 한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나라는 뭔가가? 아니면 내면의 본래의 나가 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고 행하는 것은 대부분 에고가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에고가 쓱 사라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머릿속에서 생각이 텅 비어 있을 때와 어떤 일을 할 때 몰입이 생겼을 때 그리고 운동을 숨이 턱끝까지 차도록 했을 때 이때가 될 겁니다. 그때는 행위자가 에고가 아니라 본래의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생각 없이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흐름에 맡기게 되면, 즉 행위자가 내가 아닌 본래의 나에게 맡긴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해도 힘이 드는 것이 절반으로 주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펙 초프라가 말한 최소 노력의 법칙이 작용하죠. 현실적으로는 노력을 한 시간이 똑같이 100시간이라고 봤을 때, 에고를 행위자로 두었을 때와 본래의 나를 행위자로 두었을 때 상대적으로 보낸 시간을 다르게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가 몰입을 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시계를 보면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구절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천직이 있다. 그 재능이 그를 불러들인다. 하나의 방향이 있고 그곳에서 공간이 그를 향해 개방된다. 그는 자신을 무한한 열정으로 이끄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강을 돌파하며 깊어지는 강물을 따라 무한의 바다로 고요히 흘러든다. 재능이 실현되는 모습은 개인의 삶과 유기적이고 자신의 내부에서 영혼이 발현되는 양상과 관련된다. 그는 점차 자신에게 쉽고 이롭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다. 그에게는 경쟁자가 없다.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인 소명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소명을 가질 수 없다. 누군가 타인의 소명을 추구하고 이름과 관계에 몰두하며 자신이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표식을 가졌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위험한 광신주의자다. 사람에게 내재한 하나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둔감한 사람일 뿐이다. 저는 이 문구에서도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자신만의 목표를 찾아야 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 연결이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찾은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할 때 전혀 힘들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13년 전에 대부분 알만한 리조트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거기에 디자인 부서 막내는 단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는 이 모든 일을 본인의 실력을 쌓기 위한 토대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결국 30대 초반의 나이에 회사를 사직하고 나가서 본인만의 회사를 만들어 지금은 중국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외식업이고 족발 프랜차이즈를 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어떤 불평도 없이 지금 이 순간이 본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일 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습니다. 모두 본인의 자양분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만의 목표를 찾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숙제입니다. 남들이 이거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네. 내 친구가 차를 바꿨네 등의 환경으로 본인의 목표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본인만의 목표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다 마사노리는 싫어하는 것부터 찾는 방법을 사용해 보라 했죠.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떠올리려 하면 막상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환경으로 인해 가짜로 만들어진 좋아하는 것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것은 바로 나오죠. 그것을 적어봤을 때 비로소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명상으로 본인의 원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이 가진 재능이 무엇인가를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답을 유추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점장에 접촉이 되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펙 초프라는 명상을 통해 본인의 재능을 찾는 과정을 원형 찾기라고 했고,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혹은 원형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누구입니까를 속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툭 하고 어떤 직업이나 인물이 떠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음료 시인이 떠올랐고 그 뒤에 호메로스가 떠올랐죠. 그래서 저는 글을 읽고 쓰고 영상을 만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재능을 알게 되고 본인의 재능을 펼치게 되면 최소 노력으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저자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영성 관련 책에서는 거의 100%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영점장을 다시 말하면 영점장은 사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우리 모두에게 같은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물에게도 흐릅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흐르죠. 그 흐름에 접촉을 하느냐 마느냐를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미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는 것을 막는 것이 에고죠. 영점장에 내맡김을 하게 되면 에고 본인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라는 근거가 바로 이 영점장입니다. 같은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좋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진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보면서 본인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거슬리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알고 있기에 거슬리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상대방의 그 행동을 본다면 아무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 본인이 본인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싫어하는 행동을 상대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이리 가진 비굴하고 수동적인 속성들을 내면화하는 어리석음 대신 그것을 당신이 가진 성품과 지향에 수긍하는 순종적인 어린 양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발휘해야 한다. 저는 이 말에서 마인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인은 젊었을 때 동네에 열린 KFC에서 24명을 뽑는 것에 지원했고 24명이 지원했습니다. 23명이 합격하고 본인만 떨어졌죠. 본인의 못생긴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현실인가? 이걸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지?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수긍하면서 본인을 책망하는 대신 더 미래지향적인 일로 바라본 거죠. 보통 사람이면 본인의 외모를 탓하거나 부모님을 탓하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함으로 알리바바를 만들 수 있었죠. 저 구절에 정말 딱 맞는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즉 관점을 바꾸어서 보면 아무리 나쁜 일도 본인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소개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신은 무르익지 않은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의 눈은 마음이 무르익을 때까지 눈앞에 놓인 사물조차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다 때가 되면 눈을 열어 앞을 보이게 한다.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간은 꿈을 꾼 것만 같다. 저는 이 구절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데요. 저는 20년의 이혼을 하고서 너무 힘이 들어 명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명상은 연봉이 많아지는 것과 누가 봐도 예쁜 여자가 나만 바라봐주는 것이었죠. 이혼의 아픔이 있으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명상을 저는 6개월 안에 모두 이루긴 했지만 사실 좋은 명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내면을 바라보는 게 아닌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것만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통한다는 것이라는 건 의심할 수 없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내면을 살폈으면 더욱 좋았을 겁니다. 그렇게 3년 뒤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고 먹고 살기 막막해졌죠.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의 저와 비교하면 정말 꿈 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내면을 바라보는 명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에고가 존재하는 것과 작동 방식에 대해, 그리고 생각을 비우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 텅 빈 곳에 내가 원하는 것을 껴넣는 것에 대해, 결과에 초연해지는 마음 상태에 대해,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접촉하는 상상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정화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전과 똑같은 시간인 6개월 후에 다시 모든 것이 자리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이 더 흐른 지금은 매우 풍족하고 여유롭습니다.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명상을 하니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았죠. 앞서 말씀드린 명상의 주제들이 모두 알게 된 다음에야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고당한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랄프 알도 에머슨의 성공의 법칙입니다. 피카 출판사에서 24년 6월 17일에 발행되었고, 원본은 1841년에 출간된 에머슨의 에세이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다음 편은 우리나라에는 처음 번역이 된 저자인 돌로레스 캐논의 책입니다. 이 책은 죽음과 삶에 대한 고찰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언제나처럼 재밌게 읽고 재미있게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